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침체 징후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부제를 금리와 채권 가격으로 본 현 경제 상황이라고 달아봤습니다. 최근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지난 한 주 일주일 차트입니다. 10월 4일 날 4.877%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져서 4.795%로 지난주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의 5%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지금 통화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1930년대 초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바이드노믹스라고 불리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대규모 정부 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삭감해야지만 침체를 막을 수 있다는 경고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근 들어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기사도 등장하는 거죠.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채권 시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런 시장을 환영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여 양적 축소를 실시하므로 금리가 이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다 정상적인 금리가 번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기사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 파월이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는 강경 발언을 했죠. 이에 따라 채권 금리가 급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채권 보유자들이 금리가 더 오를까봐, 다시 말하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공포에 사로잡혀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마켓 인사이더나 JP 모건 자산운용의 반 미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러한 매도세가 펀더멘털 때문이라기보다는 채권 투자자들의 공포감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대표 톰 리도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냉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곧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다시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을 불안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채권 시장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제금융연구소 IIF는 9월 19일 날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정부 기업 가계의 빚이 올 상반기 10조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07조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세계 부채가 2012년 이후 100조 달러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7조인 현재 총 부채의 약 3분의 1가량이 지난 10년 내에 증가한 것이죠. 각 정부의 재정 지출이 최근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전환 관련 투자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바이드노믹스죠. 이 투자로 말미암아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죠. 이에 따라 높은 금리의 채권을 시장에 내놔야 그 채권을 사가죠. 이에 따라 시장 금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하죠. 오랜 기간에 걸친 저금리, 그리고 높은 수준의 정부 지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식량 가격의 급등 등은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 연준은 작년부터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죠. 그리고 QT, 양적 긴축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3분기 동안 광의의 통화 M2라고 하는데 그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광의의 통화가 3분기 동안 감소한 예는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초 이후 처음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통화량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미 연준은 고민이 많죠. 한편 가계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코로나 팬데믹 때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 지원금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았는데요. 그것이 10월부터 재개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가계는 저축을 줄이거나 빚으로, 신용카드로 버티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빚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선택은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경제에 크래시가 발생할 때까지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 있고요. 다른 선택지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제 붕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국채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국채 시장에서 투매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간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죠. 금리가 상승하면 은행 자산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낮은 금리로 발행된 국채나 모기지를 은행이 갖고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그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상으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죠. 예금자들은 고금리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은행을 떠나서 좀 더 많은 이자를 주는 머니마켓으로 돈을 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산 부실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들이 떠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P 모간 같은 데서는 현재의 수준보다 국채금리가 더 뛰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딱히 틀린 말도 아니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과연 별도의 문제 없이 잘 진행될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이 두 나라는 전통적으로 미 국채를 계속 사주는 고객이었죠. 요즘은 반대로 미 국채를 팔고 있습니다. 국채를 사줄 주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채를 팔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예산 적자가 심각하죠. 현재 32조 달러를 넘겼습니다. 또 내년 7.6조 달러의 부채를 국채로 재조달하는 문제가 겹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연 4.9%대에 근접했고요. 30년 만기 국채도 연 5%를 돌파했습니다. 이것도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9월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의 강경 발언을 참고할 때, 즉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죠.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고금리를 못 버티고 일부 시장이 붕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질 거고요. 그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쉽게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채는 세계적인 담보가치죠. 2020년 3월 이후 현재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결과 담보 가치로 보면 30%나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시장에서 유통되는 신용 가치가 30%만큼 축소했다는 뜻입니다. 신용 가치가 줄었다는 것은 거래에서 유통되는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구매력이 감소하면 경제에 충격이 오죠. 그것도 30%나 감소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만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는다면 이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보통 10년물과 여기 3개월물입니다. 3개월물의 금리 역전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년물도 그렇지만 3개월물이 더욱더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금리 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82년입니다. 82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이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곳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최근까지 5번 있습니다. 그리고는 금리 차가 다시 좁혀지면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이렇게 음영칠한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걸프전과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일어나면서 침체가 일어났고 2000년 초에는 닷컴 버블 붕괴로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침체가 발생했고요. 2020년에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침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된 지 얼마 안 있다가 침체가 일어났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차이, 마이너스 난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그랬다가 최근 급격하게 회복되는 국면에 있습니다. 기존 통계라면 이 금리차가 플러스로 전환된 후 대략 1년 전후로 해서 침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발생하려면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죠. 최근 언론에서는 국채에 강한 매도세를 패닉에 의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9월 FOMC 회의에서 파월의 고금리 장기화 발언에 시장이 겁을 먹고 채권 보유자들이 공포에 질려 팔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패닉까지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 위기의 징후로 채권 시장이 먼저 발빠른 횡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5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선회하고 금리가 이를 따라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거죠. 이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최근 국채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쪽에서는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은 금융 시스템이 과도한 부채를 견딜 수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부채에 기반한 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붕괴하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인 채권 가치가 하락해서 보유자는 매도 압박에 시달리면서 채권을 팔아치우고 있고, 그래서 중앙은행은 붕괴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에 더 많은 부채를 추가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A와 B 중에서 어느 것일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다 정상적인 금리가, 그러니까 고금리죠, 번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 폭스 비즈니스 같은 곳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부 지출을 조속히 삭감하지 아니하면 대규모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곧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돌아서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하여, 그렇게 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죠. 새로운 채권 투자자들이 나타나 채권을 매수함으로써 채권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지, 아니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그러면 채권으로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채권을 팔아야 되고, 그러면 채권에 높은 금리를 얹어야죠. 그렇다면 기존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미 국채 매도하는 입장으로 바꿨죠. 그래서 미 국채를 살 주체가 실종되고, 아울러 인플레이션도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채권 가격은 계속 하락하겠죠. 그렇다면 채권 투자자들이 투매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더욱 하락하게 됩니다. 채권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 등 여러 투자 주체들의 자본 잠식 위기에 처하게 되면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서 더 큰 규모로 구제금융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경제에 투입되는 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겠죠. 악순환이 지속될 것입니다. 과연 둘 중에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궁금합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지금 미국채를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해야 될 타임입니다. 시장의 효율성과 연준을 신뢰하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만일 후자 상황으로 간다면 잠시 기다리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세계 경제 시스템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런 스탠스를 취해야겠죠. 관건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는 기준금리가 있고 채권금리, 국채금리가 있겠죠. 이것이 언제 진정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일부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은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환경 가운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올바르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거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시비를 거는 자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소망을 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대답할 준비를 해두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중에 하나인 온유할 것을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요. 또 두려워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신앙인이 늘 깨어 근신하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거룩할 것을 권면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구절을 마음에 담아 한 주간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